차가운 눈이 허리까지 쌓인 아프가니스탄 남부 타쿠르가르 산비탈에서 한 팀의 미 해군 네이비실 부대가 힘겹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에는 숨가쁜 숨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성과 기관총 소리가 뒤엉켜 들려옵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 무장 세력이 산 아래에서 위로 사방에서 이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이미 눈더미 뒤에 몸을 숨긴 채 꼼짝없이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그때 공군 공정통제사였던 존 체프먼 상사는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모두 전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끼로 삼듯 산 위쪽으로 뛰어오르며 적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체프먼 상사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좁은 참호에 파묻힌 적의 벙커였습니다. 그는 거의 얼굴을 맞댄 거리에서 수류탄과 기관단총을 쏟아부으며 격렬한 근접전을 벌입니다. 짧지만 치열했던 전투 끝에 벙커 안의 적들은 모두 제압되고 그의 동료들은 잠시나마 숨을 고를 틈을 얻습니다. 하지만 산비탈 위쪽에서는 또 다른 화점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체프먼 상사는 피로에 절어 있으면서도 다시 눈을 헤치고 나와 두 번째 진지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여러 발의 총탄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끝까지 대응 사격을 이어가 동료들이 안전지대로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는 결국 현장에서 전사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건지고 훗날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주서받게 됩니다. 존 체프먼이라는 이름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전투는 왜 미국이 먼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까지 와서 싸우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된 하나의 날짜, 바로 2001년 9월 11일입니다. 그날 아침 니대의 민항기가 알카에다 조직원들에게 동시에 납치됩니다. 승객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해 들판에 추락한 한 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대는 그대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한 대는 미국 국방의 심장부인 펜타곤을, 두 대는 뉴욕의 상징이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소방관과 구조대를 포함해 약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곧이어 잿더미 속에서 구조대가 시신과 생존자를 찾아 헤매는 동안 나라 전체에서는 복수와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솟구쳐 오릅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였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분노가 미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정치인들도 언론도 거리의 시민들도 한 목소리로 이 공격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제 미국은 범인을 추적해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대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미 정보기관은 처음부터 한 사람을 최우선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한때는 가족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세계 각지에서 무장 활동을 지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1990년대에 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될 만큼 오래전부터 미국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과 1999년에 여러 차례 빈 라덴을 체포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사일과 폭격이 빗발쳤지만 그는 항상 한 발 먼저 도망치며 그물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악지형과 복잡한 부족 사회, 그리고 그를 숨겨주는 세력 덕분에 빈 라덴은 마치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9.11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알카에다와 빈 라덴에게 쏠리자 그를 숨겨주던 세력들도 거센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 무장 정권 탈레반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충격과 애도에 잠겨있던 시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탈레반에게 단호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알카에다를 추방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정권을 군사력으로 무너뜨리고서라도 직접 끌어내리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지도부는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방식대로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의 피비린내 나는 중동 전쟁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아프가니스탄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 나라의 복잡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오래전부터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엉키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힌두쿠시 산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유목과 농업 위주의 부족 사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근대적인 도로와 전기, 학교 같은 인프라는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 싹을 틔우던 현대화의 흐름은 1978년 공산주의 혁명과 이듬해 소련의 침공으로 거칠게 끊겨버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순식간에 미국과 소련이 맞붙는 냉전의 최전선으로 변합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무엇보다 파키스탄이 이 지역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와 함께 자국을 양쪽에서 압박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완충지대였습니다. 19세기 독일이 프랑스와 러시아가 손잡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이 인도와 가까워지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만약 카불 정부가 인도와 동맹을 맺으면 파키스탄은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보기관 ISI는 미국 CIA와 사우디의 자금을 대신받아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에게 몰래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큰 세력이 바로 무자헤딘이라 불리던 게릴라 조직들이었습니다. 부족장, 군벌, 이슬람 전사들이 뒤섞인 느슨한 연합체로 서로 배경도 목표도 달랐지만 소련군을 몰아낸다는 한 가지 목적만은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매복과 기습, 게릴라전을 반복하며 소련군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등장한 세력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주로 파슈툰족 출신의 이슬람 신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운동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서로 싸우기 바쁘던 기존 군벌들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이들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탈레반은 빠른 속도로 도시들을 장악하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마침내 수도 카불까지 점령한 뒤 스스로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라 부르며 새로운 정권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파키스탄 정도뿐이었습니다. 새 정부 아래에서 아프가니스탄은 곧 테러 조직과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들이 활동하기 좋은 안전지대로 변해갑니다. 1999년경에는 세계 불법 아편의 약 4분의 3이 이 나라에서 생산될 정도로 마약 경제가 비대해졌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선 아편 양귀비 재배가 사실상 유일한 현금 수입원이 되면서 탈레반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국제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이 환경은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에게는 더없이 좋은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훈련 캠프를 열고 세계 곳곳에서 모집한 전사들을 모아 자신만의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겉으로는 외딴 산악 국가였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테러 조직의 허브 가운데 한 곳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미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의 대규모 정규군을 단기간에 격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상대해야 할 것은 탱크와 대열을 갖춘 정규군이 아니라 산속으로 흩어지는 게릴라와 은신처를 옮겨다니는 테러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 전투원들은 필요할 때만 공격하고 분리하면 곧바로 산속 동굴이나 국경 너머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열세를 느끼면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비정규전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눈앞의 전투 승리보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지원망부터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워싱턴은 이슬라마바드 정부에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탈레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국제사회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정보기관 수장은 오랜 역사와 복잡한 정세를 설명하며 유해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역사는 새로 시작된다고 말하며 과거의 계산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9일 불과 나흘 뒤인 9월 15일 공식적으로 탈레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로써 탈레반은 가장 중요한 외교적 우군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탈레반과 맞설 수 있는 동맹 세력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북부 동맹이라 불리던 반탈레반 연합이었습니다. 이들은 파키스탄과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판지시르 계곡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26일 단 8명으로 구성된 CIA 특수요원팀이 조브레이커라는 암호명을 달고 비밀리에 판지시르 계곡에 침투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북부동맹 지도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가장 설득력 있는 도구는 서류 가방 가득 채운 현금, 약 300만 달러였습니다. 곧이어 미 육군 특수부대인 태스크포스 대거가 합류해 북부 동맹 전사들에게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산악 지형에 익숙한 현지 전사들과 공중 지원을 보장하는 미국 특수부대가 결합하면서 탈레반에 맞설 새로운 전선이 서서히 형성됩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폭격기가, 지상에서는 말과 트럭을 탄 게릴라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색적인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본격적인 공습을 개시합니다. 탈레반 전사들이 새벽 기도를 올리던 시간, 머리 위에서는 미사일과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공군 기지와 탄약고, 통신시설들이 차례차례 파괴되면서 탈레반의 군사 인프라는 빠른 속도로 마비됩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탈레반이 갖추고 있던 방공망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하늘은 완전히 연합군의 차지가 되었고 이제 지상군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공중 지원을 불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우위를 점하자 지상작전의 양상도 급격히 바뀌어 갑니다. 이번 작전에 직접 참여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가 차례로 투입되지만 초반 격전의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이 담당했습니다. 각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은 산악지대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현지 동맹 세력과 함께 탈레반을 압박했습니다. 특수부대는 조 브레이커 팀이 이용했던 험로를 따라 판지시르 계곡을 빠져나와 북부 동맹 사령관 파임 칸을 만나 함께 마자르이 샤리프를 향해 남하합니다. 동시에 미 육군 제75 레인저 연대는 칸다하르 남쪽의 작은 비행장을 목표로 공중 강습 작전을 수행합니다. 북부 동맹의 압박 덕분에 이 비행장을 지키던 탈레반 병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레인저들은 단 한 명의 경계병만 제압한 뒤 활주로를 손에 넣습니다. 이 비행장은 이후 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면서 칸다하르 공략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한편 11월 9일 탈레반이 장기간 방어를 준비해 두었던 마자르이 샤리프를 향한 총공격이 시작됩니다. 탈레반은 참호와 방어진지를 구축해 완강히 버티려 했지만 연합군의 공습 앞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공군 폭격으로 방어선이 크게 약해지자 약 2,000명의 북부 동맹 전사들이 압둘 라시드 도스툼 장군의 지휘 아래 도시로 돌입합니다. 시가전은 예상과 달리 약 90분 만에 끝났고 700명가량의 탈레반 병력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됩니다. 북부 동맹의 사상자는 5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자르이 샤리프의 함락은 탈레반에게도 미국 중부사령부에도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 도시가 수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 끝에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투는 지나치게 빠르게 끝났고 그 결과로 수도 카불까지 이어지는 길이 한꺼번에 열려버립니다. 북부 동맹은 지체하지 않고 남쪽으로 전진해 카불을 향해 진격합니다. 많은 이들이 격렬한 시가전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탈레반 전사들은 정면 승부를 택하기보다는 무기와 군복을 버려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카불의 탈레반 방어선은 불과 사흘 만에 무너지고 정부 청사에는 북부 동맹 깃발이 올라갑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규전을 고집하는 것은 공중 지원을 등에 업은 연합군 앞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보다 유리한 지형으로 숨어들기 위해 주요 도시를 잇따라 포기합니다. 그 와중에 비교적 큰 규모의 저항이 벌어진 곳이 쿤두즈였습니다. 이 도시는 약 5,000명에 달하는 탈레반과 알카에다 전사들이 모여있던 마지막 거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연합군과 북부 동맹은 12일 동안 도시를 포위하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레인저 부대는 칸다하르 인근 산악지대에 탈레반 캠프를 기습하며 어디서든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상에서 불시에 떨어지는 특수부대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격은 탈레반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줍니다. 그러나 전장은 서서히 군사적 승리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1월 25일 마자르이 샤리프 근처에 칼라이 장기 요새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약 600명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포로들이 돌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요새 내부의 무기고를 점거하고 기관총과 로켓 발사기까지 손에 넣으며 요새 전체를 전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연합군은 탱크와 항공 지원까지 동원해 며칠에 걸쳐 반란을 진압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CIA 요원 자니 마이클 스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로 인해 사망한 첫 번째 미국인으로 기록됩니다. 한편 쿤두즈 포위전은 결국 대규모 탈레반 항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항복 순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지휘관들 상당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항공기를 보내 이들을 구출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훗날 이 사건은 악의 공수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논란의 상징이 됩니다. 전장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미드 카르자이입니다. 그는 소수의 게릴라 병력과 미군 특수부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남부 지역에서 탈레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그는 타린콧이라는 소도시를 탈환한 뒤 이어진 탈레반의 반격도 막아내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승리를 계기로 주변 부족과 민병대가 잇따라 카르자이에게 합류하면서 그의 병력은 800명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12월 초 탈레반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었던 칸다하르는 사방에서 포위를 당한 상태가 됩니다. 도시는 이미 수차례의 공습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전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탈레반 지도부는 끝까지 싸우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출구를 모색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카르자이 측이 입은 가장 큰 피해는 탈레반의 공격이 아니라 아군의 오폭이었습니다. 공습 중 한 발의 폭탄이
카르자이의 위치 근처에 떨어져 그를 가볍게 다치게 하고 미군 병사 3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비극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12월 7일 칸다하르는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탈레반 정권은 사실상 붕괴하고 하미드 카르자이는 아프가니스탄의 과도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핵심 목표였던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은 그들이 동부 도시 잘랄라바드 인근으로 도주했다고 판단합니다. 연합군은 곧바로 추격작전에 돌입하지만 테러 조직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던 곳으로 몸을 숨깁니다. 바로 토라보라라 불리는 백산지대의 거대한 동굴망입니다. 소련이 과거 이 지역에서 큰 피해를 본 전례를 알고 있던 미군 지휘부는 대규모 지상군을 직접 동굴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꺼립니다. 대신 현지 아프간 민병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군 특수부대는 소수만 투입해 지원하는 방식이 선택됩니다. 하늘에서는 폭격으로, 지상에서는 민병대로 압박해 적을 몰아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CIA는 막대한 현금을 풀어 약 3,000명 규모의 민병대를 모집합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팀 ODA 572가 이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지휘와 표적 지시를 담당합니다. 초반에는 민병대가 주요 고지를 점령하고 공군이 의심되는 동굴과 은신처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굴 내부로 들어가 싸우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협곡과 터널을 따라 이어지는 미로 같은 동굴 구조에서 적은 언제든지 사라졌다가 등 뒤에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기가 높지 않았던 일부 민병대 지휘관들은 결국 알카에다 측과의 협상에 응하기까지 합니다. 잠시 이어진 휴전 기간 동안 많은 테러 조직 지도부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사마 빈 라덴 본인 역시 이 시기에 탈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후 여러 조사에서 제기됩니다. 토라보라, 작전은 눈앞까지 쫓아간 표적을 놓쳐버린 뼈아픈 실패로 남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서방 측 전사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전격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핵심 인물 오사마 빈 라덴을 붙잡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그림자처럼 남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민주주의와 재건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카불에는 외국 원조단체와 구호물자가 몰려들고 임시정부는 선거와 헌법 제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군벌과 탈레반 잔당이 지배하는 지역이 널려 있었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매우 약했습니다. 2002년 2월 미군 정보 분석관들은 또 다른 불길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샤이콧 계곡으로 약 300명 규모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들은 토라보라 이후 흩어졌던 세력을 다시 모아 새로운 거점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이번에는 초기에 강력한 지상병력을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특수전부대 약 2,000명과 아프간 민병대 1,000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 아나콘다 작전이 계획됩니다. 작전 개시는 3월 2일로 잡혔습니다. 계곡을 포위해 출구를 봉쇄한 뒤 안에 있는 적을 모두 제거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샤이콧 계곡에 병력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착륙한 지점은 이미 탈레반이 철저히 준비해둔 사격장과 다름없는 장소였습니다. 언덕과 바위 틈 곳곳에서 중기관 총과 로켓이 일제히 포화를 퍼부으며 미군을 맞이합니다. 공중에서 화력을 지원해야 할 아파치 공격 헬기들 역시 지상에서 쏟아지는 대전차 로켓과 대물 저격총의 집중 사격을 받습니다. 결국 치누크 수송 헬기 2대가 격추되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초기 병력 투입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계곡 아래 미군 진지는 박격포와 소화기 사격에 계속 노출된 채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 됩니다. 함께 작전에 참여한 아프간 민병대는 충분한 준비와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작전 계획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채 화려한 색상의 트럭과 점등된 헤드라이트를 켠 채 계곡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적에게 표적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었고 곧바로 적의 박격포 사격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합군의 우세한 훈련 수준과 공중 화력이 조금씩 전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가 계곡 주변의 고지대를 연달아 폭격하고 지상부대는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서서히 진지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것처럼 적을 완전히 포위해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며칠에 걸친 전투 끝에 연합군은 샤이콧 계곡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적의 시신은 고작 23구에 불과했습니다. 초기 정보에서 최소 수백 명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전사들이 전세가 기울자 인근 산길을 통해 파키스탄 국경 너머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나콘다 작전에서 미군은 8명의 전사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작전은 겉으로는 승리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보와 계획, 현지 병력과의 협력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나콘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하나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개별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지만 적의 핵심 인물들은 항상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산과 국경은 끝없는 숨바꼭질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전쟁은 점점 장기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여기에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던 병력과 자원, 정치적 관심이 상당 부분 다른 전선으로 옮겨갑니다. 유엔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아프간 정부는 수도 카불에서는 어느 정도 권위를 세워가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군벌과 마약상, 탈레반 세력이 일상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전쟁의 출발점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미국인들에게 9.11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분명해 보였던 목적과 정의의 기준도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삶은 그 사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탈레반이 지배하던 마을에 오늘은 연합군이 들어오고 다시 몇 달 뒤에는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쪽이 진정한 주인인지보다 당장 내 가족이 안전하게 하루를 넘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이 낯선 땅에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역시 전쟁과 폭력, 빈곤 속에서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존 체프먼과 같은 이들의 희생은 분명 동료들을 살리고 더 큰 참사를 막는 데 기여했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피와 눈물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초반부를 돌아보면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그 뒤에 남은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고 사람들이 다시 일상과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부족과 종파,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뒤엉킨 곳에서는 그 과정이 몇 배나 더 복잡해집니다. 전쟁터에서 전략을 짜는 것은 정치 지도자와 장군들이지만 그 결정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과 최전선의 군인들입니다. 어떤 이름의 작전이었는지, 어느 부대가 어떤 고지를 점령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과 먼지 날리는 계곡에서 벌어졌던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테러에 맞선 전쟁은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안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버텨냈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 긴 전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